서역이라고 하는 데가 불교를 이렇게 저게 약간 필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기서 변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붓다를 불로 음사하고 상가를 승으로 음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중앙아시아어가 간섭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불교가 이쪽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 언어적 습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는 동쪽 숭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북방 숭배예요. 그게 히말라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사문천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비사문 토템하고 비사문 천왕 토템하고 섞여져서 이 쥐가 옆에 찢기다시로 들어갑니다. 보쥐. 그리고 저게 티베트 불교 쪽에서, 티베트는 저쪽하고 가까워서 저 토템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티베트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 쪽 도상에 저게 많고 고려 때 원간섭기 때 우리나라까지 들어옵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해? 안 하던 거 하면 오래 못 살아요. 오늘부터 진짜 중국 불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중국 불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은 땅이 크고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전파되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불교를 최초로 전래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승려들이었을까요? 상인이에요. 무역하러, 쉽게 말해서 돈 벌러 실크로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 쪽 쉽게 말해서 당나라 지점, 뭐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유숙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전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는 기록이 안 잡힙니다. 대부분 이제 언제 들어왔느냐라는 기록은 왕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황실하고 관련된 기록이 들어와야 역사에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 뭐 스타벅스 같은 게 들어왔어요. 그럼 금방 퍼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밑에서부터 하나 밖에서 올라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대동법 시행하는데 몇백 년이 걸렸어요. 조선 후기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알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근데 중국은 뭐 땅이 다 붙어 있는데 뭐 어디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알 게 뭐요. 남방으로 배 타고 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미얀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용로로 왔을 수도 있고, 뭐 티베트 거쳐서 왔을 수도 있고, 우리는 차마고도로 왔어요. 뭐 말을 해야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이 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기라고 하는 거는 지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 네팔에서 결정된 그런 지금 연도고요.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불교하고 이 동아시아 불교하고 불기 계산 장식 연대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인 게 지금 이 연대였었어요. 기원전 1030년 4월 8일에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야, 옛날 얘기한다. 이거 옛날 얘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부처님은 2600년 전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연대 차이가 너무 나잖아. 너무 나잖아. 저때 중국은 이제 주나라입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게 은나라가 이게 은어에 발견하는 그 은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사로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좀 알딸딸한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저 하나라 앞에는 이제 뭐 홍산문화, 용산문화 뭐 이래가지고 그 전에도 또 문명들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파면 계속 나옵니다. 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이제 은나라가 원래는 상나라였고 나중에 이제 18대 황제 반경부터인가가 뭐 은나라로 바뀌어요. 은어로 천도하고 뭐 이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나라 국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가 서주 시대입니다. 주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이 주나라가 중국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좋아했던 공자가 이상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 서주 시대거든요. 서주. 그래서 주나라가 서주, 동주, 동주를 또 다른 말로 춘추, 전국 이렇게 나눠요. 770년인가 뭐 그때쯤에 춘추로 쪼개지는 거고 춘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국 시대. 그래서 춘추 하면 뭐 춘추 오패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전국 시대 하면 전국 칠웅 뭐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상고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고주의. 옛날 게 좋아. 그런가요? 그래서 상고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은주 3대는 이상세계, 아주 정치가 잘 됐던, 이거보다 더 앞으로 가면 이게 요순시대입니다. 당요우순이라고 이게 요 임금은 당나라, 그 다음에 순임금은 우나라거든요. 그래서 당요우순, 그러니까 요순 태평시대. 그리고 요거만은 못하지만 요 양반들이 있을 때는 이게 괜찮은 시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3대 시대, 하은주 3대 시대, 여기서 주는 서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주는 아니고 동주는 혼란 시대이기 때문에 서주 시대까지에 나온 것만이 진짜 좋은 거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연대를 맞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두 가지 이유가 생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모든 좋은 거는 저 앞에서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뒤로 갈수록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메롱일 때 불교가 나왔으니까 불교도 메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옛날식 사고예요. 옛날식 사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빌면 그런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외국인들 오면 뭐 양키, 뭐 코쟁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놀리고 뭐 하던 수군수군 하던 그런 정도지. 요즘은 누가 그런 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야 저런 식으로 하면 조금 자꾸 씹히는데 배경문화로 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지금은 우리는 효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계시면 뭐 좀 양보를 해드려야 되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로석 뭐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유목문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돈을 내고 탔는데 안 그러면 돈을 낸 사람이 서서 가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돈을 낸 사람은 서서 가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앉아가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아니 서양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공짜는 않고 낸 사람은 서? 아니 낸 사람이 앉고 안 낸 사람이 서고는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논리 구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논리가 해제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근데 밖에서 본 사람은 돈 낸 사람은 반표고 돈 안 낸 사람은 온표냐? 여러분도 이제 좀 있으면 그 지공의 나이에 들어서잖아. 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 네, 지공의 나이. 지공의 나이에 들어서면 국민연금도 받고, 그죠?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3대 시대 때 다 나와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효문화 이런 것들을 외국인한테 납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 프로 중에서 그 우정의 무대 같은 걸 보고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군대를 간 젊은 애들이 엄마를 부르면서 질질 짜고 있더라. 걔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네는 다 마마보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이러면서 막 질질 짜. 그리고 한번 짜면 막 이렇게 분위기가 딱 이렇게 막 숙연해지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하는데 외국인이 볼 때는 아니 20살 넘은 지금 다 쉽게 말해서 밖에 나가서 지휘를 해야 될 젊은 애가 엄마 이러면서 차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뭐 좀 이상한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걸 전 국민이 아무 이상 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지. 걔네 이게 문화적 충격인 거예요. 문화적 충격. 그래서 예전에 영화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뭐 차린 게 없습니다. 이제 음식을 대접할 때 뭐 차린 거 없는데 많이 드세요. 그럼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게 서로 멘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중국인 집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제 딸이 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이제 소개시켜 주러. 그러니까 자기 딸이 사위 될 사람을 이제 부모님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와서 음식을 대접하니까 이제 음식이 입에 맞냐고 이제 중국식으로 주니까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이 뭐라 하냐면 괜찮습니다. 안 맞으면 그냥 간장 같은 거 쳐서 먹으면 돼요. 이러면서 그냥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내가 맞추면 되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렇게 행동을 보이니까 그 부모님이 낯빛이 약간 안 좋아지죠. 왜냐면 우리는 어른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겸사고 아유 맛있네요. 그럼 무조건 먹는 거지. 마누라가 해줘도 맛없다는 말을 하면 요즘은 안 돼요. 이게 지금 문화의 충격, 서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적인 부분이 강해서 자기를 표현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약간 묻어가는 동아시아 문화는 묻어가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우리는 관계를 칭호로 부르는 거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개인을 부르지 않아. 엄마, 안 그러면 뭐 딸, 안 그러면 무슨 뭐 다 이런 식으로 관계 칭호를 부른다고요. 직장에서도 직위를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쟤네는 이름을 부르잖아. 그러니까는 관계적인 걸 중심으로 할 거냐 개인을 중심으로 할 거냐의 그 문화적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을 먼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전체 집단에서의 내가 누구라고 해서 성을 앞에 쓰는 거고 걔네는 뒤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주소 쓰는 것도 다르잖아요. 주소 쓰는 것도 다르잖아요. 앞뒤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기본 깔려 있는 걸 가지고 충돌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썼냐면 불교는 연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연대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서주 시대 때야 이렇게 야 이거 참 창의적이지. 너네가 그 구간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땡겨버리겠어. 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 누군가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거야. 전도사 중에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 이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근데 너무 엉뚱한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더 흥미로운 건 안 걸려요. 안 걸려. 그래서 최근까지 이걸 우리가 썼다니까요? 최근까지 썼어요. 저거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리고 인도에 역사가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잘 안 걸려요, 이게. 근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인도는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아쇼카 왕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쇼카 왕의 연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로마하고 무역한 걸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로마 기록을 가지고 아쇼카 왕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말하면 진시황 같은 사람인데 천하를 통일한 왕인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너무 흥미롭죠. 너무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게 안 걸려. 최근까지 안 걸려. 그래서 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대를 썼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연대를 썼었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 지금 근현대 스님들 뭐 이렇게 편집글이나 이런 데서도 다 저걸 씁니다. 그래서 불기 3000년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저 연대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해.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중국에 나중에 도교가 되는데 그 전에는 도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후한 시대 때 도교로 바뀌거든요. 이 얘기도 나중에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도교로 바뀌는데 쟤네하고 이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도교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속입니다. 근데 무속이
우리는 무속이 끝까지 종교화가 제대로 못됐어요.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 그게 통일적인 어떤 종교단체의 구성을 못 갖춰줬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중국은 재밌는 게 저게 종교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와서 자꾸 밀어내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어 이러면서 걔네들이 체계를 만들어요. 사바삭사바 체계를 만들어가. 우리는 그걸 거의 실패했고 우리는 무속이 실패했고 중국은 도교가 그걸 돼. 그리고 도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자 도교에 이제 태상노군으로 신으로 이제 들어갈 때는 태상노군으로 신선으로 들어갈 때는 태상노로 들어가는데 이 노자가 공자보다 선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하고 공자하고 연대가 비슷해요. 단 부처님이 좀 빠릅니다. 지금 우리 연대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노자가 참 중국 사람도 재밌다. 노자 화호경이라는 게 있어요. 노자의 맨 마지막 전기에 보면 노자가 만리장성 서쪽에 함곡관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리장성 그때는 없었는데 아무튼 장성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서쪽 관문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때 이제 관령 그 성문을 지키는 그 출입 통행하는 문, 그 문을 지키는 윤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줄여서 관윤희 이러는데 실제로는 관을 총괄하는 무슨 관, 산해관, 함곡관, 옥문관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여기 함곡관인데 저 함곡관을 지키는 윤희라는 사람이 노자가 소를 타고 나가니까 노자가 청우를 탄다 뭐 이런 얘기가 푸른 소래야. 푸른색이 들어가면 그 이상적이라는 뜻이에요. 푸른색이 들어가면. 그래서 딱 나가니까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딱 이러면서 글이나 한 편 써주시죠. 그랬더니 탁 해갖고 쫙 썼더니 노자 오천자 도덕경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딱 써주고 딱 나갔다는. 그러면 저 함곡관으로 나가서 어디로 갔느냐? 인도로 갔대. 걔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가 인도로 가서 변신을 해. 부처님으로. 이게 무슨 개그 같은 얘기예요. 개그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경전 이름이 노자 화호경이에요. 노자가 오랑캐를 교화한 경전. 노자가 오랑캐를 교화한 경전. 저걸로 약을 팔아요. 그래서 노자가 변장을 하고 붓다가 됐대. 머리에 이렇게 약간 파마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붓다인데 이러면서 나왔다. 이게 무슨 예전에 우리도 있었잖아요. 점 하나 찍고 이렇게 야 이거 뭐 장난해? 지금 보면 개그 같은 이야기거든. 아니 부처님 연대를 끌어올린 것도 야 저게 지금 뭐 장난해? 이렇게 되는데 도교도 되게 재밌어요. 아니 저게 먹힌다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아니 저게 무슨 쓰레기 같은 말이야 이러는데도 먹혀요. 먹혀. 그래서 저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당나라 황제 앞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당나라 황제가 그럼 도교 대표, 불교 대표 야 붙어 끝장 토론. 대신에 지는 거는 책임진다. 지는 거 책임진다. 불교가 이겼어요. 그래서 노자 화호경 다 걷어다 불태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3대 시대 때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연대를 끌어올린 거고 노자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유 저거 자꾸 싸우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대를 끌어올리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 야 노자보다 훨씬 빠른데 뭐 노자가 어떻게 변신하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 장난한 그런 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연대를 끌어올린 게 이 설이에요. 주서익이라는 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책에 역사책에 나온다고? 주나라 때 역사책에 나온다고? 누가 만들었겠어? 이익 보는 쪽에서 만들었겠지. 이거 뭐 뻔한 거지. 그렇게 해서 주나라 소왕 때 뭐 기록에 보면 저 책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무지개가 뜨고 뭐 땅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소유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왕이 물어본 거예요. 저 갑인년이라 하거든. 갑인년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딱 했더니 서쪽에서 성인이 태어났습니다. 딱 이렇게. 서쪽에서 성인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래? 그래? 그게 뭐 우리랑 관계 있겠냐? 그랬더니 지금은 관계가 없고 나중에 이쪽으로 전파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뭐 나랑은 별 상관없고 나중에 일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949년 한 80년 지나가지고 이제 또 이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광 때 모광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목천자전이라고 해서 저 모광이 막 천하를 다니는 이렇게 뭐라 할까 쏘댕기기 전문 천하를 주유하고 서왕모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왕모가 여자 신선 중에 짱이거든요. 서쪽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면 중국에도 서쪽 숭배가 일부 있어요. 동쪽 숭배가 남아있고 이게 큰 나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동쪽, 서쪽 숭배가 있는데 동서남북 숭배가 다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인도는 해가 뜬다는 것 때문에 동쪽 숭배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 숭배가 있는 건 히말라야 때문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남쪽 숭배가 있어요. 그건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남향문화라는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 관련해서는 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태산. 동쪽의 태산. 그리고 서쪽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히말라야 쪽이에요. 서쪽으로 가면 중국의 서북쪽으로 가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적인 산이 있어.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올림푸스 산 같은 히랍 신화의 올림푸스 산 같은 게 그게 곤륜산이에요. 곤륜산. 실제 하지 않는 산입니다. 실제 하는 산 아닙니다. 실제 하는 곤륜산이 있어. 그 곤륜산 아니에요. 그 곤륜산 아니야. 중국 사람들은 자꾸 갖다 붙이니까. 샹그릴라가 있어. 그러면 샹그릴라를 막 만들어. 샹그릴라가 제임스 힐튼이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지평선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거기가 자석산이 있고 산이 있는데 뭐 유럽 사람이 비행기 타고 히말라야 쪽 가다가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거기 추락을 했는데 그 티베트 사람들이 구해줬대. 가보니까 그 세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희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안이 전부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석으로 돼 있어 사람이 안 늙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 안 늙는데 그래서 막 악기 같은 걸 막 다루고 하는데 뭐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왜냐면 몇백 년 동안 안 늙고 계속 하니까 다 장인급이야. 가지고 거기서 또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거기 또 할매랑 눈이 맞아요. 할매는 할매인데 젊은 할매지. 10대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90대 막 이런 할매인 거야. 근데 안 늙으니까. 근데 그 할매가 또 마음도 안 늙었는가 봐. 그래갖고 또 코쟁이가 들어오니까 또 눈이 돌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했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못 사니까 나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또 영생을 여기서 살 거냐 안 그러면 남자를 선택하고 나갈 거냐 뭐 이런 참. 여러분은 어때요? 나가. 그런 열정이 있는 거야. 열정이 있는 거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지. 그치? 나갔다가 한 2, 3년 살다가 이건 아니었어. 이러면 다시 들어오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탈출을 하거든. 탈출하는데 그 자석의 영향권을 넘어서니까 갑자기 한 방에 늙어버려. 그냥 소설이니까. 근데 이 소설을 너무 구라를 세게 쳐가지고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여길 찾으려고 막 산악인들이 막 도전을 하고 난리가 났었던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데를 진짜로 지명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구체구 옆에 샹그릴라가 있습니다. 아바타 뭐 찍었다 하니까 아바타 산 만들듯이 막 이렇게 막 중국 사람들 다 만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갖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태백산이지. 제일 유명한 게 태백산. 단군 그 신화에 보면 환웅이 내려온 데가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오잖아요. 그 태백산.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하는 산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태백산 하면 조정래 태백산맥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 그 태백산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태백산 사고 뭐 각황사에 있었어요. 뭐 저 딱 이런 얘기들 딱 나오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신화적인 곤륜산도 신화적인 거예요. 근데 저 곤륜산에 서왕모라고 하는 여자 신선 대장이 있어. 저 주모광이 거기를 이제 마차 타고 샥 가지고 그 서왕모랑 또 바람이 나는
근데 바람이 나는데 저 여자는 또 생긴 걸 보면 약간 괴기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쁘게 나오는 신화 전설도 있고 좀 상태가 메롱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여성 차별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여성주의 때문에 여성 신화들이 나오는 게 연대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짱이 여성으로 나오면 연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남성주의가 되면서 여자가 어딜 이러면서 여자를 외모를 다 이렇게 좀 긁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통 변화가 돼요. 그래서 뭐 저런 로맨스도 있고 막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때 또 뭐 기상이변이 있고 이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보면 뭐 이게 땅이 흔들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뭔가 그분들이 체험한 것과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다니까요. 그 전에는 저는 네팔은 지진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야 그게 어떻게 거기가 몇천 미터인데 거기가 어떻게 지진이 날 수 있어? 그게 이제 보통 히말라야를 치고 들어가니까 저 인도 대륙이 히말라야를 밑으로 기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들어가니까 그게 압력이 강해진다는 건 다 인지하는 거고 그게 옆으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천성 지진은 이해가 되는데 야 이게 네팔이 지진으로 흔들리는구나. 경주 지진 나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불국사 논문 쓰면서 경주 지진 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석가탑이 중수되는 걸 보면 경주에 지진이 나가지고 석가탑이 문제가 생겨요. 석가탑이 문제가 생길 정도면 경주가 절단이 납니다. 상식적인 것만 한 가지 알아두세요. 지진이 나면 큰 건물일수록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일 취약한 게 벽돌 건물이에요. 제일 취약한 게 벽돌. 벽돌 낮은 건물. 그러니까 2, 3층 정도의 벽돌 건물은 그냥 다 폭삭해버립니다. 순식간에 폭삭입니다. 그리고 큰 건물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안전한 건물 한옥입니다. 한옥은 땅에 박고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냥 흔들릴 뿐이지 절대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져요. 하지만 한옥은 비싸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적들이 또 발생하니까 이제 이렇게 2월 15일 날 이제 호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게 기상 보고 옛날에 점쟁이 기상 뭐 이게 다 같이 합니다. 신관들 같이 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처님이 전에 태어나셨던 그분이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이게 주서이기설이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있던 설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 설을 씁니다. 이 세 번째 설을 쓰는 거고 지난번에 실크로드 얘기할 때 이 얘기 잠깐 해드렸었죠.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하고 그 이제 흉노 정벌하는 과정에서 장건이라는 사람이 파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직접 전쟁을 벌어지거든요. 곽거병, 위청 이런 사람들, 종실, 그러니까 외척들인데 장군으로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소년 장군이 옛날에는 참 세거든요. 소년 장군들. 지금은 장군하면 다 영감들로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소년 장군들이 앞에 나가지고 확 치면 뭐 10대 후반, 20대 초 우리도 소년 장군으로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남이 아기발도 이성계한테 죽는 왜구 아기발도. 그 아기발도가 사람 이름이라는 것도 있고 진짜 아기 같다라 해서 아기발도라는 얘기도 있고 뭐 별 얘기가 있어요. 그 뭐 최고 그 당시 왜구로서는 이성계가 왜구 투보를 할 때 최고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이성계가 활로다가 탁 조여가지고 그런 얘기 몰라요? 그냥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위태천도 일종의 그런 소년장군 계열이에요. 그래서 위태천을 또 다른 말로 동진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젊은 식으로 해서 딱 나오죠. 그러니까 젊고 힘센 사람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그때 근력이 제일 좋잖아요. 이때 힘이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치고 막 이렇게 쫙 뭐 그러니까 뒤에서 작전 짜는 게 아니고 장군으로 막 앞에서 치고 나가면 승패가 갈린다는 거죠. 그런 용감한 사람이 한 병이 막 일당백으로 해서 앞에서 쫙 쳐주면 장비 같은 캐릭터로 해가지고 장비가 18세 장비야. 그래갖고 막 치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감당이 잘 안 되겠죠. 상대 입장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진보살도 내나 그런 택입니다. 그래서 뭐 소년의 몸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동진보살 500생을 뭐 보냈다는 동말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위태천 그것도 다 젊은 장수 얘기고 우리 거기에 보면 서유기나 이런 데 보면 뭐 나타태자
이야기라든지 안 그러면 저기 뭐야 홍해야 이런 것들이 다 서유기 홍해야 대전 뭐 이런 거 모르세요? 우마왕 아들. 그래서 손오공하고 가장 강력하게 다이다이 붙으면서 충돌하는 꼬마예요 다. 뭐 그렇다 치고 이 곽거병이 휴도왕을 잡는데 흉노의 소왕, 그러니까 대왕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뭐 그룹으로 얘기하면 뭐 삼성 그러면 회장이 있고 밑에 사장단 중에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휴도왕, 휴도가 이제 붓다의 음사,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저 사람이 이제 금인을 모시고 있어서 그게 이제 나중에 경주김씨까지 넘어온다.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걸 불교의 시작으로 보면 연대가 기원 전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설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또 그 금인을 불상이 아닌 걸로 또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불상이 아닌 걸로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저거를 불상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 시대면 불교가 들어가야 돼요. 왜? AD 67년에 불과 한 지금 이렇게 보면 한 180년 뒤인데 그럼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바깥쪽이잖아요. 만리장성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만리장성 안쪽으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황실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명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 밝은 명자거든요. 정치 잘한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꿈에 이제 금인 강정설 꿈을 꿨더니 꿈의 대전 앞으로 금빛 나는 사람이 다 이게 금빛이에요. 부처님을 예전에 도교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황면노자라고 불렀어요. 노란색 노자, 골드 칼라 노자. 그렇게도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탁 대전으로 이렇게 대전 앞으로 쫙 내려오더래. 이게 CG 이런 걸 하면 되게 좋은데 기술이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쫙. 그랬더니 이게 뭐야? 이러면 꿈을 꿔가지고 이게 뭐야? 가지고 옆에 신하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제 또 내나 관상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게 뭐 불교란 꿈이냐 뭐냐? 뭐 이랬더니 이게 불교가 있는데 아니 자기는 알고 있어. 서쪽에 불교가 있는데 그 불교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벌써 인지하고 있는 거야. 황실에서 얘가 나올 정도면 민간에는 어느 정도 이상이 있다니까요. 보통 민간에 들어와서 100년 이상 넘어가야 황실까지 들어가요. 이야기가. 그 기간이 최소로 100년이거든. 그러니까 실크로드 타고 상인들이 벌써 다 움직여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년을 빼버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낙양은 여기고 지금 이 흉노족 있는 거는 만리장성 바뀌거든. 그러니까 180년 전에도 이게 가능하다니까. 저쪽도 위치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휴도하고 붓다하고 같은 음사예요. 그게 붓다의 음사 중에 하나가 휴도예요. 부도도 우리가 부도전 할 때 그것도 붓다 음사거든요. 붓다 음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부도를 부도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 거기에 큰 스님 탑인데 왜 부도라고 하느냐, 승탑이라고 하자 뭐 이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고, 뭐냐면 선종에서는 큰 스님을 부처님으로 봐요.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이야, 살아계신 부처님이야. 그렇게 해서 부도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스님인지 부처님인지 구분 못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저 금인강정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불교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들어오면 좋으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파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신을 보내서 이제 맞이하게 하자. 맞이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신을 보냈더니 전에 제가 얘기 안 해드렸어? 그치? 가다가 만나는. 그 사신이 가다가 흰 말에다가 흰색 말에다가 스님 뭐 이렇게 경전이랑 불상이랑 이런 걸 싣고 스님 두 분이서 오고 있었대. 그게 가선마등 스님과 축법난 스님이에요. 천축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축자를 중국 사람들이 재밌어요. 출신지를 맨 앞에다가 성 대신에 저렇게 넣어서 구분을 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마라집 그러면 구자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자국의 라즙.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도징 뭐 이런 식으로 불자가 들어가면 그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되게 재밌어. 나라 이름을 자기 앞에다 붙이는. 구분은 쉽지.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부르겠어요? 대한자연. 이렇게 부르는 거라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 구분은 쉬워. 덕분에 중국 불교사 연구할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경전을 번역했다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 유행했었는갑다. 그 동네에서 유행했는갑 이걸 추적할 수 있어요. 지역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가 나오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신이 가다가 중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세 행색이 희한한 거예요. 왜? 밀었잖아. 옛날에는 미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중국 동아시아에 안 밀죠. 동아시아 안 밀죠. 그래서 요거 밀고 그다음에 옷도 이렇게 드레퍼리 옷이거든요. 그걸 권위형이라고 하는데 가사 이렇게 착용하고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가 불교를 전하러 간다. 그러면 가자. 그래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재밌다. 이 사람들을 어디에 모실 거냐. 가선마든가 축법난인데 이분들 실제로 무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몰라. DNA 검사를 할 수도 있어. 저 양반들의 출신지와 관련된 DNA 검사를 할 수도 있어. 무덤이 있어. 스님이면 당연히 화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식 장례법을 따랐던 거예요. 왜? 당신이 돌아가시니까 야 화장해. 이거 화장이 지금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이게 빠르게 정착한 거죠. 묘제라고 하는 게 쉽게 안 바뀌어요. 장례 풍습 이런 거 안 바뀌어요. 가장 안 바뀌는 게 이런 겁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 이걸 냅뒀잖아요. 이거 수백 년 가도 안 바뀝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화장 얘기 나왔을 때는 사람을 2번 죽이냐.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정도만 돼도 뭐 시대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안 낫겠냐. 이제 조금 이렇게 되신 분들은 당신이 말씀을 먼저 하시지요. 왜냐하면 어른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아랫사람이 얘기가 참 그렇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사나 뭐나 이런 거 다 어른이 정리해야 돼. 밑에 사람이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말은 차마 못해요. 그건 다 못하는 거고 어른이 끊어주든지 안 그러면 당신이 끊기 조금 그러면 내가 죽으면 네가 알아서 다 통솔해서 정리를 하든지 말든지 네가 해. 이러고 떠밀고 가든지 뭐 어떤 양단의 결정을 해야 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외국분이고 당연히 화장할 줄 알았지만 장례는 누가 지내줘요? 남은 사람들이 지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양 선교사가 들어와서 여기서 만약에 뭐 천주교 구한말에 들어와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신자들이 좀 남아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식으로 매장했겠지. 아니 그런 식으로 했겠죠. 왜냐하면 그런 문화도 잘 모르고 상황 파악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 무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신 데가 어디냐면 홍로시라고 하는데요. 홍로시. 이게 낙양이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 서주 시대부터 이제 낙양이 저 진기하다. 낙양이 9조의 수도예요. 9왕조의 수도. 그 옆에 있는 장안은 13조 왕조의 수도. 비정통 왕조까지 치면 잠깐씩 하는 뭐 난 이렇게 다 잠깐 들어오는 애들 치면 한 17조 고도입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가 봐.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건데요. 야, 이거 뭐 또 엄청난. 만약에 왕기가 쇠한다라고 치면 저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참. 여러분들이 13조 고도, 9조 고도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지금 그 장안이 지금은 서안, 시안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13왕조 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쇼를 하면서 13 왕조들의 그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양이 동주 시대의 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동한에, 예, 그러니까 후한 한나라가 한고주 유방이 서한, 그냥 원래대로 하면 한이에요. 그리고 거의 중간에 이제 왕망이라고 하는 외척이 신나라를 세워요. 신나라 잠깐 하다가 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이상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 왕망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왕망 어디서 들어봤어요? 대박 망했다? 태양산에 가봐. 태양산에 가면 왕망령. 왕망이 도망했다. 모르면 말고 있어. 그 신나라 잠깐 있다가 태양산 안 가봤어요? 그 유행한 지가 언젠데. 그게 태행, 우리로 하면 가랭자인데, 그건 거기서는 또 항으로 읽어요. 왜 발음이 두 가지 발음이 나거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광무제 유수의 동한, 새로 이제 한나라가 복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쭉쭉쭉 가다가 삼국지 가면 이제 촉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봤잖아요. 다 들어보신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동한의 수도가 낙양이에요. 그래서 이 낙양의 수도를 정했기 때문에 낙양으로 그 사람들이 왔고, 거기에서 영빈관에 해당하는 게 홍로시예요. 그 당시 이 시가 이게 관청시자입니다. 원래 이름이 관청시자, 절사자가 아니고 관청시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날일자가 붙으면 시간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원자가 붙으면 시를 짓는다 할 때 시. 그래서 이 발음이 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가 상속되고 있죠. 그래서 사가 아니고 원래는 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 이제 그래서 예전에 제 아는 선생님이 한문학과 선생님이었는데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시라고 하는 게 절에서 쓰는 말이래. 절에서 쓰는 말은 다 시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웃기고 있네. 그럼 사라고 그래야지. 어디다 약을 팔어? 그 양반이 너무 불교적이더라고. 아유, 한문학과 교수인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스님이 또 입장에서 어디다 그런 약을 팔어? 이렇게 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건 아닌데. 이러고 나갔지. 그래서 요 홍로시랑 관련된 아주 진귀한 이야기. 그게 비법분경의 고사, 그 다음에 불교가 처음에 어떻게 틀을 잡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거 이제 기록에는 저게 42장경을 그때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자 같은 사람이 이제 또 얼핑하니까 중국에서 뭐 경전들을 스님들이 많이 지어냈는데 42장경은 진짜고 이랬다고. 42장경 아니거든. 사천이 산지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사람들이 인구 밀도는 낮고 산지가 많으니까 서로 다 다른 지역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색이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산이 많고 폐쇄적인 데가 약간 미신이 발전합니다.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으니까 제단을 쌓고 황제 앞에서 날짜를 정해서 제단을 쌓고 도교 경전 올려놓고 불교 경전 올려놓고 불교 존상 올려놓고 도교 도사상 올려놓고 천존상 올려놓고 불태우겠다. 기도를 하고 불태워서 안 타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